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규라고 하고요. 예.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주변에 나를 위험에 빠뜨리고 괴롭힐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종류와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너무나 사실은 많죠. 우리 예. 주변에 나를 괴롭게 하는 가족부터 또 직장 상사, 껄끄러운 친구들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좀 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을 위주로 해야지 좀 흥미롭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대응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뽑아왔는데요. 갑질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 집착이 너무 심한 사람들.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갑질러, 집착러, 거짓말쟁이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려고요. 그럼 갑질러 분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죠? 기본적으로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이들은. 왜냐면 내가 늘 옳고 내가 늘 좋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내가 하는 말은 맞는 말이야 하고 내가 널 가르쳐 줄게. 내가 너한테 어떤 지시를 할 테니까 너는 따르기만 해. 왜냐면 나는 틀린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러한 좀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떠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주변에서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나만큼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어딨냐 하고 계속 주입을 하는 겁니다, 상대한테. 그리고 나처럼 너희들한테 돈을 많이 써주는 사람 어딨냐 이런 식으로. 특히 이런 것들은 손님이 매장 직원한테 갑질할 때 그럴 때 많이 나타나는 거죠. 나만큼 너희 매장에다 돈을 많이 써준 사람이 어딨냐, 나 같은 VIP가 어딨냐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높이는 경향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자기 이름을 스스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김성규만큼 너한테 잘해준 사람 어딨냐 하면서 자기 이름을 자기가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일수록 좀 과도한 자기 자신감 이런 것들을 보이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럼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더닝크루거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더닝이랑 크루거라는 사람이 대학생을 상대로 했던 심리 연구였는데 대학교 1학년생일수록 공부량은 적은데 그 공부에 대한 자신감은 굉장히 높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았구나 하면서 대학교 4학년이 되면은 자신감이 뚝 떨어지게 이렇게 되는 게 더닝크루거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갑질한 사람들일수록 그런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거의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아는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상대방은 아마 나보다 모를 거야. 근데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또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알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겸손해지잖아요. 근데 갑질하는 사람들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마치 대학교 1학년생처럼.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을의 입장은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살짝만 알고 그거에 대해서 더 알 필요 없어. 내가 이제 다 알아. 나는 충분히 내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부족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부딪혀 봤더니 이렇더라. 그럼 상대가 나와 다른 조건에서 부딪힌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옳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만 내 권위가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갑질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두 번째, 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사람들은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 한다. 자기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좀 과도하게 포장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를 굉장히 좀 비련의 주인공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이런 걸 좀 전문용어로 연극성 성격 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연극성 성격 장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극화. 그러니까 자기를 드라마 속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기가 어떤 모임에서 소외되는 것을 못 참거나 과도한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 좀 봐달라고 일부러 없는 얘기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건 좀 정신적으로 좀 많이 치우친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도 사실 살면서 하루 중에 막 두세 번씩은 거짓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마음에 없는 말이지만 상대방 기분 좋게 하려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을에 상대방을 띄워주는 거, 배가 안 고픈데도 막 같이 밥 먹기 위해서 배고프다고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도 다 거짓말의 범죄에 들어가잖아요. 재밌는 것은 남자는 자기 상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여자는 자기 정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 그게 어떤 얘기죠? 2010년도인가요? 그때 런던에서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거짓말의 특징을 한번 연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자 거짓말 1위가 뭔지 아세요?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는 거. 남자 1위는 뭔지 아세요? 술 마셨는데 술 안 마셨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대한 거짓말하는 거죠. 왜 그런 남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남자들은
자기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상황에서 합리적이었는가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고, 여자는 자기의 정서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걸 감추기 위해서 얼굴 표정을 무표정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참 남자와 여자의 선천적인 특징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에게 피해가 될 만한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짓말을 광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를 자꾸 피해자로 만들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피해를 안 당했는데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이유는 나 이렇게 많이 상처받았으니까 나 좀 쳐다봐줘. 이런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게 있죠. 그들의 특징은 특히 망상. 이런 망상에 빠져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고, 특히 리플리 증후군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가 만든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사람들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깊게 엮이면 굉장히 피곤하죠. 자기가 한 말을 거짓이라고 인정을 못 해버리니까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타고 가버리게 되는 거죠. 나는 현실과 진짜를 얘기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망상을 현실이라고 믿어버리니까 일종의 망상장애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건.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죠. 이 데이트 폭력 이런 것들은 갑질하는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용어 중에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생각을 강하게 주입하고 억압하는 형태의 심리적 증세를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아마 1930년대 가스라이트라는 연극에서 기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연인 간에 굉장히 심한 억압을 보여주는 모습에 착안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탄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연인에 대한 자기의 우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월성. 내가 너를 만나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너는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나한테 보고해라. 사실상 굉장히 가불관계가 심각하게 정해져 버린 상태가 이 데이트 폭력 상태인데, 그것을 이제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연극 오셀로라는 데서 나와서 오셀로 증후군. 근데 이 오셀로 증후군은 특히 이 상대방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역시 또 망상의 근거에서 상대방을 억압하는 상태.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폭력적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그 피해자임에도 피해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위압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보지만은 피해자가 알려지는 경우는 도저히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됐을 때쯤에나 알려질 정도로, 처음에는 이 사람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맞춰보다가 제압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계속 그 만남을 유지하면서 이 상대를 아주 못 살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맞춰줄 수 없는 사람이다 싶으면 애초에 그 정도 관계까지 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점점 그게 역치를 계속 넘어서면서 자기가 결국은 한거불능의 상태에 됐는데 주변에서 발견해준다든가, 아니면 정말 좀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 주변에서 알아차린다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스스로 알아차리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지인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랬을 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의 어떠한 행동이나 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낌새를 느낄 수 있을 만한 행동이나 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내가 아니면 널 사랑해줄 사람이 없을 거다. 나니까 너를 만나주는 거다. 아, 그러니까 내가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거? 그렇죠. 예. 그게 오셀로 증후군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나 외에는 모든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게 상대 비하 전략이 될 수도 있고, 너처럼 이렇게 못난 애가 나 말고 누구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고 친절해서 너를 만나주는 거다 라는 식으로 계속 주입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려버리고, 아, 나도 이 사람 아니면 누구 못 만날 것 같아 라는, 정말로 좀 자존감이라는 건 없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불안할 것 같다는 느낌 들었어요. 네네, 맞아요. 예. 그래서 지인들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빠져 있으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한동안 계속 연락이 안 된다든가,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연락이 잘 됐고, 그리고 평소에 나랑 잘 만났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든가, 그렇게 연락이 됐을 때 평소보다 훨씬 더 풀죽은 모습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보면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내 지인이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단 내가 불안함을 느끼는가,
그리고 자신이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자기 비하 전략을 쓰는가.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이죠. 우리가 그러면 세 가지 종류의 그런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거짓말 연구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긴장 상태에 빠지거나 자기가 진짜라고 믿지 않는 것을 말하려고 할 때는 입안에 수분이 마르는 증상이 발생하거든요. 우리 선조들의 속담처럼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라. 그래서 입이 마른다거나 아니면은 눈을 빠르게 깜빡인다든가 생각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말을 끝낸 다음에 상대방이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혼자 이 한쪽 입꼬리만 올리고 웃는다든가 이 내가 상대방을 속였다에 대한 쾌감 이런 것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의 거짓말을 밝혀낼 수 있는 확률이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얘기를 하는 도중에 거짓말을 밝혀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갑질하는 사람들 그리고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들은 저는 늘 얘기하기를 법의 도움을 받는 수가 가장 좋다. 제가 실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분들도 결국은 한 얘기가 카톡 자료 모아라. 녹취 꼭 하세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서 못 견딜 정도가 됐다는 진단서를 가지고 경찰에다 신고를 해라. 이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것 같은 게 우리 사회에는 법이라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너무 이제 갑질을 당하고 그렇게 위축되다 보면 뒤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이러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다. 그 사실 자체를 아는 것만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보통은 갑질을 너무 심하게 당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 라는 상태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진짜 갑질의 정도가 심해진다라고 본인이 느끼게 된다라면은 주변인들과 그리고 내가 속한 시스템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인권센터라든지 그런 뭐 경찰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게 점점 더 심해지다 보면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 정신 상태가 망가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갑질하는 사람은 그 정신 상태가 망가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분명히 당신한테만 하는 게 아닐 거거든요. 갑질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늘 옳다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어느 상황에 가든지 간에 자기는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가서든지 내가 믿는 바를 주입하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나한테만 갑질하는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밑에 의뢰 입장에 있는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정말 하나같이 그 사람을 싫어한다든가 하나같이 그 사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 한다든가 이럴 거기 때문에 나 혼자 저 사람하고 맞서야 되나?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은 갑질해서 신고를 하면은 2차 가해라는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들을 분리시켜야 되는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보복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은 밀어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위로가 되는 게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만 유독 그러는 게 아니라 광역기를 쓴다는 점. 그거 자체가 좀 위로가 되는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기본적으로. 그럼 이 사람의 상황을 바꿔놓는 방법은 이 사람보다 더 강력한 시스템이 개입해서 자기가 틀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의뢰 입장에서 이 사람의 상황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거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하면 좋아지겠지.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고 그 사람의 패턴에 말려드는 가장 가여운 생각이죠, 사실. 가여운 생각이 내가 잘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들의 기대에는 내가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은 이미 그 영토 안에 먼저 선점해서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이고 내가 신입생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여기에 경험적인 지식과 이 공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잘 모르는데 열심히 하려고 해봤자 오히려 더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죠. 사실 이 갑질하는 사람과 세 번째 집착하는 사람 좀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세 번째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건 갑질하고 거의 대처가 비슷해질 수밖에 없겠는데 문제는 여기에는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걸린다는 게 여기에까지 과연 우리가 법의 힘을 빌려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역시 이것도 법적인 힘을 빌릴 정도의 상황이 됐다면 그 사랑은 저는 파탄이 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어떤 상대에게 내가 사랑을 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사랑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건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지 않잖아요. 짝사랑이라 부르죠. 어느 한쪽이 이미 일방적으로 사랑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든가
근데 그 방식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연인 관계가 이미 거의 끝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히려 매달리면서 사랑을 갈구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점점 더 그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관계를 어떻게 끝내야 할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서를 빈다고 하더라도 그때뿐일 거고 만약 법적으로 내가 신고를 했다. 그럼 이제 고소가 막 들어오고 이럴 거잖아요. 근데 고소를 취하게 되면은 이게 일사후제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취하된 고소건으로 다시 고소를 못 해요. 연인 관계도 약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용서를 해준 거에 대해서는 나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그 건으로 다시 비난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맨날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이 되는데 자꾸 용서해주고 다시 만나주고 또다시 그 문제가 불거지고 다시 용서해주고 이것을 끊지를 못해서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이런 집착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끊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냉정한 게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애매한 정에 이끌려서 계속 상대방을 용서해준다거나 다시 만나준다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가 결국은 그 상대의 패턴에 구속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아까 거짓말하는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거짓말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안면 비대칭. 이 표정 자체가 굉장히 어색해지기 때문에 안면 비대칭을 많이 보이고 그리고 눈알을 굴리는 거. 그것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시선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징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답형 대답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부러 상대방 말을 끊어야 되니까 시선을 일부러 피하고 네 아니요 단답으로만 딱 대답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무표정으로 일관한다든지 근데 굉장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보려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군요. 그렇죠. 결국 상대방의 거짓말을 100% 알아낼 수 없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상대방에 대한 의심을 어느 정도 해보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상대방의 말 속에서 진실 찾아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속이려고 맘만 먹으면은 누구든지 속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좀 거짓말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 한번 당하셨거든요. 보이스피싱 당하셔서 신고하러 갔는데 저희 어머니 옆에서 또 누가 보이스피싱 당했다면 신고를 하고 있었어요. 경찰서장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게 거짓말 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좀 비웃거나 욕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겨우 그런 거에 속냐. 근데 우리가 욕해야 될 대상은 거짓말 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람들 욕해를 해야지. 사람이 속으려고 하다 보면은 아주 오랫동안 거짓말을 연구한 사람들조차도 속는데 우리가 비난의 화살을 누구에게 해야 될지 이것을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악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늘 말하는 용어가 있거든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휴브리스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휴브리스 처음 들어보는데. 휴브리스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가진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는 상태.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인들은 가장 큰 죄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가지게 되면 내가 잘나서 이 권력을 가진 건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잘나서 이 위치에 올라가게 된 건가?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그 노력에 의해서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것이지 애초부터 그 힘 자체가 나한테 없었다는 거죠. 근데 갑질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경우에서 보면은 마치 애초부터 나는 그 힘을 갖고 태어난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마치 애초부터 교수였던 것처럼 애초부터 선배였던 것처럼 전혀 아니죠. 시간이 흐르고 내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선배도 됐다가 어디 가서 후배도 됐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갑의 입장에도 있다가 어떤 경우는 을의 입장에도 있는데 갑질을 일삼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애초부터 나는 원래 갑이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휴브리스인 거죠. 내가 가진 힘이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 것이었다고 착각하는 상태. 그래서 이 휴브리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휴브리스라는 말이 내가 지금 아무 힘이 없더라도 언젠가 또 이 상황이 바뀌어서 갑의 위치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갑의 위치더라도 을의 위치가 될 수 있고 좀 마음의 유연성을 키우는데 큰 통찰을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제든지 이것이 오롯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 힘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야지만 나는 상대방들에게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김성규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주변의 악인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악인이라면 어떤 마인드 세팅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앨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